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심생전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작품인데요. 드라마든 책이든 사랑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심생전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에 사는 20살 선비 심생. 잘생긴 데다 고상하고 품위가 넘쳐흘러 여자들한테 인기가 아주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심생이 운종가에서 임금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에 웬 여종이 자줏빛 비단 보자기에 한 소녀를 덮어 씌워서 업고 가는 게 보입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여종이 붉은 꽃신을 들고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소녀라곤 했지만 대충 봐도 어린애는 아닌 것 같고 심생은 보일 듯 말 듯한 그 소녀가 궁금해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꽁무니를 따라갔다가 소매를 쓱 치고 지나가면서 스킨십도 시도했다가 아주 이 신비의 여인한테서 눈을 못 떼죠. 이렇게 애절한 심생의 마음을 하늘이 알았을까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보자기가 반쯤 벗겨져서 드디어 소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복숭아 빛이 나는 뺨에 버들림 눈썹, 초록 저고리랑 붉은 치마를 입고 풀 메이크업까지 해주니 우와, 완전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소녀도 남색 저고리를 입은 미소년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슬쩍슬쩍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보자기가 획 벗겨진 거였죠. 그 순간 소녀의 버들림 눈과 소년의 별 같은 눈동자가 딱 마주치고 소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른 보자기를 덮어쓰고 떠나버려요. 그러니 안달이 난 심생은 바로 뒤따라가는데요. 소공동쯤 오니까 소녀가 어느 집 문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요. 심생은 너무 허무해서 한참 동안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웃에 사는 한 노파에게 소녀의 집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죠. 그랬더니 소녀 아버지는 호조에서 회계 일을 담당하다 퇴직한 중인이고 16에서 17살 정도 되는 시집 안 간 딸이 있다는 정보를 얻어내요. 그런데다 심생은 소녀의 방이 어디인지까지 알아내더라고요. 진짜 소녀한테 푹 빠진 것 같죠? 바로 그날 저녁 심생은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같이 공부하다 자고 와도 되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한테 하는 거짓말은 다 비슷하네요. 어쨌든 심생은 허락을 받고 밤 10시가 되자 드디어 소녀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죠. 초승달이 은은하게 비치는 담장 아래에서 숨죽이며 소녀의 방을 바라보는 심생. 아우 떨려라. 방 안에는 여종들이 있고 소녀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소설을 읽더니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등불을 끄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고민이 있는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네요. 심생도 조용히 소녀방을 바라보다가 새벽종이 울린 뒤에야 담장 밖으로 나오죠. 거의 대여섯 시간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대단한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날부터 심생은 해가 지면 소녀 집에 갔다가 새벽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소녀가 몸이 안 좋다고 일찍 눕더니 손으로 벽을 치면서 계속 한숨을 쉬네요. 많이 아픈 건가 걱정이 되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20일쯤 되는 날 밤에 소녀가 갑자기 마루 뒤로 나오더니 불쑥 심생 앞에 나타납니다. 캄캄한 밤에 심생이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더니 소녀를 확 붙잡아요. 하지만 소녀는 놀라지도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죠. 낭군님은 얼마 전 만났던 그분이 아니신가요? 전 처음부터 낭군님이 와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벌써 20일째네요.
저를 놓아주시면 저쪽 문을 열고 제대로 낭구님을 맞이할 테니 제 말대로 해주세요. 그러니 심생은 소녀를 놔주고 물러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소녀는 방으로 돌아가더니 여종들에게 어머니 방에 가서 큰 자물쇠를 얻어오라고 해요. 그러고는 심생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딸까닥 소리를 내면서 그 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리네요. 이건 심생을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소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불을 끄고 자는 척 하더라고요. 에이, 심생은 소녀한테 속은 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니 됐어. 이러면서 잠긴 문 앞에서 또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문은 계속 잠겼는데도 심생은 매일 소녀의 집을 찾아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10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갑자기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종들한테 윗방에 가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물쇠를 풀어서 문을 활짝 열고 심생한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심생은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너무 기뻐서 당장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소녀가 잠깐 있으라고 하더니 안방에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응? 소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이제 방으로 온 부모님은 심생을 보고 너무 놀라시는데 소녀는 차분히 지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행차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심생을 만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보자기가 벗겨지는 바람에 둘이 눈이 마주치고 그날부터 심생이 밤마다 찾아와 오늘이 벌써 30일째다 블라블라 쭉 늘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소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잠 못 자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만약 이 사실이 소문이 나면 남자가 밤에 들어와 새벽에 나갔는데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겠냐. 분명 추잡한 소문이 날 텐데 그럼 자기인 계획에 물린 꽝신세가 될 거라고 하죠. 그런데다 심생은 4대부 가문의 자식이지만 소녀는 중인 집안 딸이라 신분 차이가 있거든요. 당시 신분제도 때문에 둘이 연결되기가 어려우니까 소녀가 더 고민했겠죠. 하지만 소녀 역시 심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는지 저는 중인 집안 계집인데다 절세 미인도 아닌데 낭군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니 낭군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 저는 뜻을 굳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이 자기 하나뿐이라 사위가 들어와 부모님을 봉양했으면 좋았겠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냐. 둘 사이를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흐르는 침묵. 소녀의 부모도 심생도 아무 말이 없었죠. 하지만 잠시 후 심생과 소녀는 드디어 함께하게 되고 심생은 너무너무 기뻐하네요. 그날부터 심생은 저녁에 와서 새벽에 집에 돌아가는 일을 또 반복합니다. 물론 이젠 소녀와 함께 밤을 보내니 아주 행복해 죽겠죠? 소녀의 집은 중인 집안이긴 하지만 원래 부유해서 심생에게 화려한 옷을 많이 장만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옷을 입고 다니지는 못하죠.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들이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 집에서 눈치를 못 채겠어요?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심생에게 산사로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심생은 소녀와 헤어져야 하니 너무 가기 싫었지만 집에서 다그치시니까 결국 책을 싸서 북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심생이 산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됐을 즈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소녀의 편지를 전합니다.
심생은 놀라서 뜯어보니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어요. 아니, 소녀 어떻게 된 거죠? 편지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낭군님, 산사에서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저는 낭군님을 잊은 날이 없습니다. 낭군이 떠나가신 뒤 저는 우연히 병을 얻었는데 병이 점점 깊어져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제 마음에 큰 한이 남아있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남동녀로 태어나 부모님께서는 대릴 사위를 얻어 의지하며 살고 싶어 하셨지요. 하지만 지체 높은 낭군을 만나 이 꿈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께서 기댈 곳이 없으니 이게 저의 첫 번째 한이에요. 또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시기 마련인데 저는 시부모님은커녕 그 집 여종도 본 일이 없으니 죽어서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제 두 번째 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음식을 해주고 옷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저는 낭군께 제대로 된 식사 대접도 못하고 옷 한 벌 입혀드릴 기회가 없었으니 이게 세 번째 한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으니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 하네요. 하지만 저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시고 학업에 정진해서 빨리 벼슬길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심생은 편지를 읽고 너무 슬퍼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지 못하죠. 심생을 너무 그리워하던 소녀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고 죽었으니 이제 와서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뒤 충격을 받은 심생은 글 공부를 그만두고 묵과에 급제하여 금호랑이라는 벼슬에 오르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했는지 그만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네요. 보통 대부분 작품들은 여기에서 끝날 텐데 이 작품은 뒤에 작가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작가가 12살 무렵 서당 선생님께서 심생의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심생은 선생님 어릴 때 친구였대요. 선생님은 심생이 산사에서 편지를 읽고 통곡할 때 곁에서 다 지켜봤었고 이후에 겪은 일까지 모두 들었는데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고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심생의 풍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여인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 그보다 어렵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는 처음에 심생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냥 참신한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사라는 책을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꽤 많아서 이렇게 덧붙여 적었다고 해요. 신분제도로 인해 수많은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하기 어려웠던 조선시대. 하지만 사랑이라는 인간의 욕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으니 당시 이런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심생과 소녀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 당시 신분사회의 문제점을 은근히 꼬집은 심생전. 다른 고전소설들과 달리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